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문 불관용에 대한 내용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영화의 줄거리와 간단한 그 트레일러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제 확인되지만 이런 불관용과 또 어떤 문화적 혹은 어떤 관습적 폭력과 또 명예살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때 짧은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아빠 수업 찍는데 좀 나가주세요. 자, 여기 나가주세요. 저기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알라딘 감독을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입니다. 그래서 페어 알라딘, 이 사람이 감독이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1인 3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어쨌든 제작사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줄거리는 그때 우리가 이 감독 그때 이제 상 받았을 때 이 여우 주연했던 여배우와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네요, 그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7,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번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그 독일 영화에서 이제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와 관련해서 주로 보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문화적 그 갈등, 다수사회와 소수사회 간의 갈등, 이런 게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주로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보면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족 구성원의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딸의 생각이 서로 대결 구도를 이루죠. 그래서 알라딘 감독이 이제 자신의 데뷔 작품이기도 한데, 이 영화 원래 원제목은 디 프렘데, 이방인 타인인데 이제 그녀가 떠날 때라고 조금 의역을 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고 싶어하는 한 터키 여성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잠깐 줄거리도 나왔지만 이렇게 터키 이스탄불로 고국에 이제 결혼해서 가서 살다가 이 우마이가 독일에서 어쨌든 태어나서 독일의 어떤 문화 영향력을 받고 살다가 터키에 가서 사니까 결혼해서 너무나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의 어떤 폭력을 대부분 참아내야 되고, 부인이 그런 부부관계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하고 문화적 환경이 맞지 않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끊고 다시 베를린으로, 부모가 살고 있는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우마이의 가족들이 이 우마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터키의 전통 관습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마이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를린에 아들과 살면서 일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합니다, 이 여주인공이. 그죠?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여야만 하는 이제 죽여야만 가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영화 전면에 흐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주인공 우마야한테는 굉장한 압박,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가매는 역할을. 그래서 우마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독일과 터키 간의 문화적 차이입니다. 또 유색인종에 대한 차이도 물론 차별도 조금 나오죠.
또 가족 구성원 간의 이런 불관용적 행동, 그 타인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말이 좀 비극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우마이의 그 행복이나 권리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통념 혹은 가치관이 이 여인의 삶에 더 이제 지배적인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 여성의 인권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 특히 아버지의 어떤 그 전통, 관습하고 그리고 사회적 편견, 그죠? 여기에 부딪히는 모습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떤 그 문화 강의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고 또 이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관용적일 때 나름대로는 어쨌든 이유는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용적 태도를 못하는 이제 심리적 요인이 보면 뭐 생물학적, 물리적 조건이나 사회적 특성이나 뭐 이런 피부 색깔이나 이런 자연적 조건도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조건도 동시에 원인이 됩니다. 잠깐만요. 좀 시끄러워서 제가 수업 찍는데 참 환경이 좀 그래요. 지금 너두기 때문에 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누나들은 커서 말을 알아듣는데 이 7살짜리가 지금부터 지금 들어오려고 난립니다. 자, 문을 잠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건이 원인이 되고 또 교육 환경이나 그런 사회적 요인, 또 사람들이 지지하는 신념, 뭐 정치적 신념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이런 게 다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문화에 대한 어떤 무지, 잘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공포나 두려움도 역시 불관용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인간의 내면에 이런 불관용적인 심리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관용적 태도를 취하기는 쉽지만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면. 하지만 이런 불관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거부의 대상, 그 공동체사에서 배제되고 거부되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관용적인 행동을 그냥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불관용적 행위는 결국 그 사회, 그 문화의 어떤 집단적 성격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마이의 아버지가 어쨌든 이주민 노동자로서 독일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데 가장인 이 아버지에게 삶의 원동력은 가족들의 했던 행복이나 무사한 안녕하고 아무 탈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의 명예나 체면이 실추될 때는 이 터키계 독일 사회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이슬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축출되어 버리는 거죠. 공동체에서 자격이 상실된다고 이렇게 자기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여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이런 이슬람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결속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행동 지침,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옥죄는 거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유럽 사회에 봤을 때는 이게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딸의 행동이 안 바뀌면 이건 아버지에게는 일종의 도발로 느껴지고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관용적 태도를 취하죠.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욕구가 가장 원인이 됩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것은 특히 독일 사회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버텨온 이 생활의 의미가 결국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이제 딸에게 불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거죠. 만약 아버지가 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나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이게 이제 관용적 태도 아닙니까? 이걸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생각대로 딸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난다면은 이게 조화로운 결말,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결말이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서로 충돌할 때 상대의 서로 다름을 인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그 상대방한테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이 갈등의 어떤 해결이 요원합니다. 불관용적 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마이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관용이라는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종교나 신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어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분법적 사고 있죠. 옳고 그르고 참과 거짓이나 이런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된다, 이런 광신적인 행동, 이게 사실은 불관용적이고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딸은 그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라는 그 공동체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고 불관용적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는 서구권의 과거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이제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시되면서 이런 관습에서 많이 이제 벗어났지만, 이슬람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게 유럽 사회에서 특히, 그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유럽 사회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옛날 옛적에, 그죠? 신분제 사회 때 이런 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지만, 이슬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타적인 성향, 불관용적 성향, 이런 게 상대를 정확히 모르는 무지에서 어쨌든 비롯되고, 어떤 이유에서 딸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 아들 챔을 데리고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가족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사위의 말만 믿고 딸의 말을 오히려 믿지 않는 거예요. 딸을 장부로 취급하는 아버지 행동, 이런 게 이제 판단 능력이, 자기 딸인데도 그런 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결여될수록 불관용과 배타성은 더 비례해서 강화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독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슬람 전통에 입각한 이런 경직된 그런 어떤 관습적인 규범에 의존하는 게 딸을 비롯해서 다른 가족들과 단절된 소통 방식이죠. 여기에서는 관용이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관용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견해를 경청하려는 열린 마음, 오픈된 마인드가 이 아버지한테는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이런 불관용적 태도는 결국 관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그 집단적 성격으로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거의 확고해진 겁니다. 고정불변입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이런 성차별적 편견이나
이런 불관용이 생물학적이고 물리적 조건보다는 지금 이 영화에서는 사회적 요건에 더 많이 좌우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선은 딸에게 반대나 이런 걸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행위인 간섭이나 방해나 억압 이런 거를 어쨌든 지금 보여줘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그래서 아버지라면 자신의 행위가 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자기 조절, 자기 억제를 좀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적어도 딸인데 중단해야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데 이런 행위를 자기 스스로 거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거부할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 그 이슬람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딸에게 관용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글자만 보니까 좀 삭막한데 우리 화면을 여기에 이제 이거는 타임즈의 그 언제죠? 그 실렸던 내용 중에 이제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얼굴이 한번 보세요. 그죠? 이게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남편한테서 이제 버스 날리다가 어쨌든 남편한테 이런 테러 행위 비슷한 그 얼굴에 뭐 뿌리는 건 뭐죠?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종교 타 문화권에 대한 존중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걸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영상 다른 사진만 쭉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화면이 좀 불빛에 제가 자꾸 비치고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우마이 주인공 우마이의 모습이죠. 자, 아유 초췌해졌네요. 이건 또 여러분도 화면이 자는 모습인데 지금 불빛 때문에 제가 비치고 화면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볼까요? 이거는 이제 동생과 만날 때 같네요. 우마이의 모습이고 이제 어머니하고 우마이죠. 이건 저것이 진짜 아들 챔과 떠날 때죠. 털이 많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자, 이거는 길에서 이제 너무 좀 흐느끼고 있는 장면 같고 아예 사진이 나오네요. 아마 오빠 같습니다. 그죠? 진짜 이게 엄마의 아버지죠. 영화상에서 나오는 동생이 아마 남동생일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조금 낫네요. 이렇게 놓고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우마이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수긍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마이가 자신이 속한 이 터키 공동체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독일 다수사에서 또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제목에서도 그녀가 떠날 때 이거는 이제 시집에서 쫓겨서 독일 친정 가족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버림받는 이 우마이의 처지를 상황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마이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독일 사회와 문화에 오히려 친숙하죠. 2세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독일어 원제 디 프렘데가 원래 프렘트라는 형용사가 낯선 생소한 이런 뜻이거든요. 디 프렘데가 명사화된 건데 이게 이제
타인,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그녀가 터키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다면은 이제 양쪽 사이에서 다 배제되는 거니까 이중의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이방인이라는 제목이 원제목은 가족이나 전통사회도 속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 그죠? 그걸 이제 상징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마이가 독일에 있는 가족 공동체와 이슬람 공동체 모두에서 이제 배제된 이방인인데 결국 독일 국적은 독일인이죠. 그러면서도 독일인이 아니고 또 혈연적으로 터키인이면서도 또 터키인이 아닌 이런 정체성의 어떤 갈등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채 독일 친구들의 호의를 따뜻한 호의를 받지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안착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의 어떤 밑바탕에는 종교적 이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체로 종교적 전통이 강한 사회일수록 종교적 가르침이 이 문화가 되고 그 어떤 개인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구속력을 갖게 되니까 종교적 이념이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도구로 이제 작용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가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삶에 어떤 강한 어떤 지배권을 폭력으로서 이제 행사하는 거죠. 아까 여동생 영화에서도 여동생 나오죠. 혼전 임신 이런 거, 또 가족이 권유하는 결혼을 거부했을 때라든지, 혹은 서구적인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면 남자 형제는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해도 이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쪽 관습에서. 이게 명예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마이가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이런 가족의 체면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고 그게 가족의 명예나 또 이슬람 종교 공동체의 명예와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사회에서도 이게 유지되니까, 유럽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1세대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당연히 이제 이런 신념에 따라 사니까. 근데 2세대, 3세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 유럽에서 그쪽 문화와 그쪽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하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게 이제 이슬람 전통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우마이가 이런 전통적 규범 때문에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자기 아들 챔을 생부한테 돌려보내려는 가족들, 이 우마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독일 경찰이 출동하고 그 우마이가 신고해가지고, 그죠? 이런 사건들이 특히 독일 사회에서는 이 우마이를 이제 비난하게 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우마이가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단절해버리고 떠나버리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됐을 건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기가 자꾸 노력을 하니까 떠나지 못하고 특히 이슬람 공동체 사이에서 완전히 차라리 떠나는 게 오히려 이런 부정적 결과가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비극이 되는 겁니다. 가족은 누구와도 이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독일 사회 그 여성보호센터 책임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남동생을 이제 자꾸 번갈아 만나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계속 유지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마이 때문에 가족의 명예와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한 가족 구성원들이 극도로 이제 예민해지면서 이런 그녀의 애정을 수용 안 하고 오히려 가족을 불명예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마이가 자신의 가족들처럼 오히려 아까 말했다시피 그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오히려 최악의 불행은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예살인이 사실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여성에게만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런 야만적,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풍습이죠. 명예살인을 이렇게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우마이에게 명예살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마이라는 여성의 정말 고단한 어떤 삶의 여정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이 알라딕 감독이 이런 서구적 생활 방식과 무슬림 공동체 간의 관습법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여성이, 이 여성에게 자기에게 안정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런 관용적이지 못한 행동은 명예살인을 어쨌든 정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종교적으로 보면 각인된 이런 전통 문화가 한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러한 전통이 폭력을 합리화시키면서 한 여성의 삶이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쭉 이제 보여주는데, 이 속에 이제 특정 인물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뭐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거, 뭐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이라는 이런 판단 잣대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각 인물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쨌든 고군분투하는 이런 모습 또 어쨌든 나옵니다. 그 축제 때 보면 영화 속에서 가족이 그리워서 찾아온 딸과 손자를 앞에 두고 나도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만 같아, 에? 이런 말도 이제 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여동생을 또 매몰차게 내쫓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울면서 여동생 울음소리에 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오빠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자신을 돌봐주는 누나의 편이 되어주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동생, 또 언젠가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해 줄 것으로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여주인공 우마의 모습, 이게 전부 다 영화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판단할 때 이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민족이나 종교나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우리네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공감도 하고 아파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픈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관용 교육의 필요성이 오히려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시간 수업 끝나고 EBS 그 옛날에 했대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실제 대형 화면으로 보지는 못해도 컴퓨터 화면으로는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 문화적 전통적 어떤 그 관습에 의한 폭력, 사회적인 폭력이 신체적 폭력은 아니더라도 어떤 한 여성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그죠?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개인의 삶보다 어떤 명예나 자존심, 다른 그 공동체의 관습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마이의 가족이 정말 자기가 낳은 딸이고 자기 자식인데 가족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특히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딸보다는 자기 개인적 명예나 자기 어떤 그 이익을 너무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같아서 아버지로서 저는 자기 미달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나라의 미풍양속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우리 늘 뭐 가장 크게 봐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맞지 않는 관습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변화될 수도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이제 이런 뭐 비슷한 좋지 않은 관습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구 사회도 과거에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시대에는 비슷했어요. 기독교 아니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다른 이교도들은 죽이고 살인하고 뭐 전쟁까지 하고 그렇지만 지금 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이 아직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물론 이슬람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뭐 전부 이런 뭐 야만적인 풍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영화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어떤 불관용적 태도와 관련해서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막 간단하게 결론을 이제 요약을 하고 싶은데, 독일 문학에서 우리가 관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우리 그 사조상으로 계몽주의에서 나왔던 유명한 인물 중에 레싱이라고 있습니다. 에이프라임 레싱이라고 비전공자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레싱이 그 사람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인데 계몽주의니까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0년 전인데도. 이 사람의 연극 중에 현자 나탄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그리스도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뭐 이슬람교를 믿는다거나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거나 유대교를 믿는다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생활하고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덕과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자 나탄이라는 작품에 보면. 그래서 이 레싱이 살았던 우리 사회라는 말이 결국 우리 현재로 한 200년이 지났지만 시간 이동을 해도 이런 관용의 교육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용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용과 연결된 문제의 해답을 문학이 줄 수도 있다. 그럼 지금으로는 이제 요즘 문학 작품 잘 안 읽으니까 사실은 이제 문학이 현재 우리 시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영상이나 문학 언어가 이제 영상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바뀌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관용의 보편적 가치, 이게 중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관용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어떤 가치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관용의 근거들을 찾아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교육입니다. 관용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용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불관용의 어떤 씨앗이 어쨌든 제거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어쨌든 종교의 자유와 관용이 확산되었다거나 이제 예전보다 늘어났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일부입니다. 이슬람 뭐 지금 이런 명예살이나 이런 전통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게 실현된 건 아니죠. 과거에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1965년에 이제 선언을 했죠.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어쨌든 공포했습니다. 물론 좀 늦었지만 이렇게 어쨌든 가톨릭 교회가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관용의 역사에 어쨌든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법이나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명분이 어쨌든 이제는 없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어쨌든 가톨릭이 먼저 실천했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시민사회가 개인주의와 이런 어떤 자연주의를 기초로 성장했지만 그 영양분이 바로 이제 관용 정신인데, 과거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종교 영역에서 관용을 다루는 것이 좀 제한적으로 이제 하지만 다른 계급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데올로기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우리가 결국 다른 걸 인정하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에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용이 힘 있는 자가 베푸는 뭐 이런 태도 정도로만 이해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개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화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자유시장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이 뭐 이렇게 많이 다양해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불균형하지요. 불평등하죠. 강대국의 논리에 많이 좌우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일 민족에서 다민족 사회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어쨌든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어쨌든 나오고 이렇게 관용을 탄생시켰던 중심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지만 오늘날 이 두 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테러라든지 온갖 불관용적인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의 논리가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를 경쟁 상대로 인식해 가지고 배타적 감정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맹목적으로 모방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세계화를 그렇게 만약에 이해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타민족의 문화나 종교나 전통 사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진정한 세계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테러나 이런 다른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가 인터넷 뉴스라든지 보면 요즘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용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관용이 정말로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화가 국가 간의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게 세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용의 중요성이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관용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능하니까 이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어떤 인간의 능력이 관용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 가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건강한 시민들이 이런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런 덕목을 길러 나가야 이런 불관용적 태도를 차츰차츰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현재를 보더라도 현재 세계가 보면 관용의 덕목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불관용이나 폭력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죠? 이런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관용이 탄생된 이런 유럽 사회에서도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 민족의 이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불관용이나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자기 민족 중심의 외국인 혐오증 이런 게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별당한 사람이 또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으로부터 어쨌든 불관용이 나오고 불관용은 폭력을 수반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불관용은 역사의 진보를 어쨌든 퇴보시키고 무고한 인명을 사상하는데 일조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독일 히틀러 집권에서 유대인 대학살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 그녀가 떠날 때라는 이 영화가 분명히 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론을 들끓게 했지만 우마의 가족이 이 터키계 독일사에서 소외당하는 모습 혹은 무고한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모습 이런 게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제 오버랩되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관용적인 사고와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런 어떤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이제 이게 달성이 안 됐죠.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우리가 성숙한 인간을 위한 교육이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를 통해서 본 불관용에 대해서 영화 그녀가 떠날 때를 통해서 한번 쭉 봤는데, 우리가 이런 특히 공동체만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우리 사회도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비슷한 불관용적 태도가 남아있지 않는가, 좀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40분이 넘어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다문화 사회고 유럽 같은 똑같은 상황 아니지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유럽처럼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히잡을 금지한다든지 착용을 금지한다든지 그렇게 강압적이고 타 문화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지만 지금 이즈미 2, 3세대가 지금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초등학교에 거의 한 3분의 1이 지금 이즈미 2세대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비율이 점점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면은 여러분한테 바라고 권장하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지나간 영화지만은 또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한번 또 영화 줄거리도 음미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 학기 마지막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은 분량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좀 부담스럽죠? 제가 어쨌든 예상 문제를 우리가 기말고사 때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아마 만날 것 같아요. 기말 시험 때는. 그때 만나자마자 헤어지게 되는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데, 예상 문제를 제가 공지사항이라든지 뒤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 문제에 맞게 우리 수업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참조해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고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